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가족 모임인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몸은 멀쩡한데 영혼까지 아주 탈탈 털린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분명 맛있는 것도 먹고 안부도 주고받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답답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게 되는 걸까요? 왜 유독 가족이랑만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방전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내성적이거나 체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곤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장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차라리 빗속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이사 도와주는 게 가족이랑 저녁 식사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낫겠다. 너무 심한 말 아니냐고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임에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막상 가서는 어색하게 입꼬리만 울리며 웃다가 돌아오는 길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는 그 느낌. 만약 지금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족 앞에서 유독 에너지를 뺏기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기묘하면서도 무의식적인 현상인데요. 바로 퇴행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나요? 사회에서는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이고 밖에서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똑똑한 성인인데 신기하게 부모님 집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그 순간 갑자기 17살의 사춘기 소년 소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말투도 어눌해지고 괜히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평소라면 웃어넘길 부모님의 잔소리에 갑자기 울컥하게 되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UCLA의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우리 뇌는 익숙한 집 냄새나 부모님의 목소리, 특유의 집안 분위기를 접하는 순간 아주 오래된 신경회로를 다시 켜는 스위치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뇌가 어린 시절로 강제 시간여행을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 놓이면 우리 뇌는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시절의 데이터베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쓰던 어른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내면의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가족 시스템 이론이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왜 힘든지 더 명확해집니다. 정신과 의사 어레이 보에는 가족을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시스템으로 정의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책임감 강해야만 하는 첫째,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둘째, 사고뭉치 막내, 혹은 집안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평화주의자 같은 역할들 말이죠. 문제는 내가 사회에 나와서 아무리 변하고 성장했어도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나를 끊임없이 과거의 그 배역으로 다시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가족들에게 나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막내이거나 항상 양보해야 하는 첫째일 뿐인 거죠. 이 괴리감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족에게 에너지를 뺏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서적 노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의 평화를 깨기 싫어서 내 진짜 감정은 꾹 누르고 괜찮은 척 즐거운 척 연기하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를 말합니다. 명절이나 모임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도 재미없는 친척 어른들의 농담에 배꼽 접는 척 웃어줘야 하고 결혼은 언제 하니? 연봉은 얼마니? 같은 무례한 질문에도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해야 하죠. 사실은 너무 불편한 친척과 마주 앉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고강도 노동입니다. 이 연극이 무서운 건 박수 쳐주는 관객도 없고 커튼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큰 감정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과 소진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똑같은 잔소리나 무례한 말이라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할 때보다 가족이 할 때 훨씬 더 아프고 화가 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뇌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통증을 처리할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배를 한 대 맞거나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우리 뇌가 실제로 아야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고통 앞에서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걸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게 될까요? 그건 바로 가족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때문입니다.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은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저항하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만들거든요. 결국 우리는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내가 이상한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히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톱니바퀴는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경계선을 세우고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톱니바퀴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할도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원래의 자리, 즉 통제하기 쉽고 익숙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온갖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힘든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끝없는 소진의 굴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죄책감을 마주하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을 때 혹은 그들과 거리를 두었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존 본능이 나를 지키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에요. 가족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건강한 욕구라는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름하여 3S 전략입니다. 첫 번째 S는 쇼터, 즉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모임에 가기 전부터 마지노선을 정해두세요. 오늘은 딱 2시간만 있다가 올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가족들에게도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는 세이퍼, 즉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 편이 되어줄 아군을 한 명 만들거나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잠시 화장실로 피신하거나 산책을 다녀오는 등의 탈출 계획을 세우세요. 물리적으로 잠시 분리되는 것만으로도 뇌의 통증 수치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마지막 3번째 S는 셀렉티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행사에 다 참여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정신건강과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중요한 모임만 선택하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의 평화를 먼저 지킴으로써 나중에 더 건강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